과자 봉지를 버리는 순간 우리는 원유에서 시작된 산업원료 하나를 함께 버립니다. 그 원료의 이름은 나프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산업의 쌀을 땅에서 캐지 못하고 해외 공급망에 기대고 있습니다. 원고는 94%라는 숫자를 말하지만 확인된 정책 자료는 국내 수요의 수입 의존도를 약 45%로 제시합니다. 숫자를 부풀리지 않아도 의존 구조의 취약성은 충분히 선명합니다. 특히 나프타 수입의 상당 비중이 중동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같은 병목에서 문제가 생기면 포장재와 플라스틱 원가가 함께 흔들립니다. 2026년 업계는 나프타 가격 급등과 포장재 조달 불안을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한 장의 가격 뒤에도 이렇게 먼 공급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폐플라스틱을 다시 원료로 돌릴 수 있다면 질문의 방향이 바뀝니다. 버리는 물건이 산업의 쌀로 환생할 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는 그 가능성이 정읍의 한 상용화 공장에서 어디까지 증명됐는지 따라갑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여러 성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물질을 다시 높은 열로 쪼개면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기초유분이 나옵니다. 기초유분은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 각종 화학 제품의 출발점입니다. 생수병과 라면 봉지, 자동차 내장재도 이 사슬 끝에 노딥니다. 그래서 나프타를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비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쌀은 국내 논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정책 자료가 보여주는 국내 나프타 수요의 수입 의존도는 약 45%입니다. 나프타 자체와 원유 전체의 수입 비중을 섞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수입 의존만으로도 공급 차질은 공장 원가를 흔듭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나프타 대중동 수입 비중을 44.7%로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원료 대체가 단순하지 않다는 설명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나프타를 다른 원료로 바꾸려면 NCC 설비와 규격이 함께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분쟁은 원유 뉴스로 끝나지 않고 화학산업의 원가표로 번집니다. 2026년 보도에서 나프타 가격은 T당 595달러에서 1141달러로 뛰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수치는 특정 보도 기간의 가격 비교이므로 영원한 가격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포장재 업체가 재고를 걱정할 만큼 충격이 컸다는 현장감은 남습니다. 나프타 공급을 안정시키려 정부가 수입 보조와 수급 점검을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선을 더 늘리는 것만으로는 원료 의존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일부 원료를 다시 만드는 순환 경로가 필요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쓰레기 봉지가 원료 후보로 올라옵니다. 다만 모든 플라스틱이 같은 품질이 나프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료 조성과 오염도, 공정 조건에 따라 생성유와 정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의 핵심은 쓰레기를 넣으면 곧바로 새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어떤 공정이 어떤 품질이 원료를 만드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기존 열분해 방식이 가진 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열로 분해하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연구돼 왔습니다. 하지만 열을 높인다고 원하는 나프타급 원료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라스틱의 종류가 섞이면 탄소사슬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끊어집니다. 생성유에는 기름 성분뿐 아니라 정제해야 할 불순물도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정의 품질과 환경성은 원료와 조건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도시유전이 마주한 질문은 더 높은 불을 쓰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태우지 않고 탄소사슬을 필요한 만큼만 풀 수 있는가였습니다. 회사는 이 방식의 비연소 저온 촉매분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개된 회사 설명은 180도에서 270도 안팎의 낮은 온도 범위를 제시합니다. 이 숫자는 독립적인 모든 공정의 표준이 아니라 도시유전 기술에 대한 보고입니다. 핵심 장치에는 세라믹 기반의 파동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회사는 설명합니다. 파동이 분자 전체를 태우는 대신 연결고리의 분해를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전자레인지가 음식 전체를 불꽃으로 태우지 않고 내부를 가열하는 모습과 비슷한 비유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이해를 돕는 장치일 뿐 실제 반응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공정의 장점은 낮은 온도 자체가 아니라 원하는 원료 품질을 노린 제어에 있습니다. 원료의 수분과 불순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국 폐플라스틱에서 나프타급 원료를 만들려면 반응 뒤의 정제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도시유전의 기술이 주목받은 이유는 이 공정을 실험실 밖 상용 설비로 확장했다는 주장입니다. 공장에서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투입 원료로 들어갑니다. 투입 전 원료의 성상과 오염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기술도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화학적 재활용은 기계적 재활용과 경쟁하는 한 가지 답이 아니라 보완 경로입니다. ISCC는 화학적 재활용이 혼합되거나 오염된 플라스틱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혼합 폐기물이 같은 효율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술의 성패는 투입물 관리, 에너지, 정제, 인증을 동시에 맞추는 데 달렸습니다. 이제 기술 설명을 실제 공장 숫자와 품질 문서로 대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연구실의 가능성이 산업의 입장권으로 바뀝니다. 정읍 웨이브 공장은 폐플라스틱을 실제로 받는 상용화 설비로 소개됐습니다. 보도된 처리 능력은 연간 약 6,500톤의 폐플라스틱입니다. 생산 능력은 최대 4,550톤의 재생원료유로 보도됐습니다. 이 숫자는 설비의 명목 능력이지 모든 원료가 매일 같은 수율로 나온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원료 성상과 가동률에 따라 실제 생산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에는 세라믹 기반 반응 장치와 원료 이송 정제 단계가 이어집니다. 폐플라스틱이 바로 나프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을 지나 재생원료유가 됩니다. 나프타 크래킹 공정에 투입 가능한 품질인지가 다음 관문입니다. 회사 보도는 이 원료가 나프타 크래킹 공정에 직접 투입 가능한 재생원료라고 설명합니다. 직접 투입이라는 표현은 제품 규격과 인증 범위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국제시장에서 품질만큼 중요한 것은 원료의 출처를 추적하는 일입니다.
ISCC 플러스는 순환 원료의 지속 가능성 특성과 공급망 추적을 검증하는 자발적 인증입니다. ISCC는 폐플라스틱에서 나온 원료를 서큘러 피드스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증은 기술이 환경적으로 선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과 추적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정읍 공장이 국제 거래의 문턱을 넘으려면 이 서류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생산된 원료를 누가 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유전은 트러피겨러와 해외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러피겨러는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원자재 거래 기업입니다. 이 거래사가 움직였다는 것은 정읍의 생산물이 국제 규격과 물류의 검토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거래 계약이 곧 세계 시장의 독점이나 대량 공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용화의 첫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과 산업 규모의 과제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제 해외 공급이 보도된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도시유전은 재생 나프타급 원료의 해외 공급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원료를 사오던 한국 기업이 폐플라스틱에서 만든 원료를 파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의 의미를 과장하려면 국내 사용 여부와 시장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성공의 다음 질문은 왜 첫 고객이 해외였는가입니다. 그 답은 기술보다 시장의 규칙에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해외 공급 구조를 끝까지 확인한 뒤 국내 제도의 빈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읍 공장 생산부는 2026년 보도에서 전량 해외 공급 구조로 소개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원료가 왜 우리 공장보다 먼 시장으로 먼저 가는지 궁금해집니다. 수출이 곧 국내 산업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 상용화에서는 인증과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고객이 먼저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트러피겨러 같은 거래사는 그 틈을 공급망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해외 수출량과 계약 기간의 세부 숫자는 확인된 보도 범위 밖에 남겨둡니다. 이렇게 숫자의 빈칸을 인정해야 실제로 확인된 성과가 더 선명해집니다. 해외 고객은 원료 자체뿐 아니라 낮은 탄소와 추적 가능한 기록을 함께 삽니다. ISCC 플러스의 가치는 바로 그 추가 정보를 거래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화학 원료라도 출발점이 폐플라스틱이면 순환 원료라는 가치가 더해집니다. 그 가치가 모든 나라에서 같은 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과 재활용 원료 사용을 2030년 이후 높이는 방향으로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재생 원료를 추적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공급자에게 수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EU 규정이 곧 한국의 모든 기업에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ISCC 플러스 역시 법정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인증 체계입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거래에서 인증은 원료의 여권처럼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정읍 공장의 해외 공급은 이 여권이 실제 거래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도 재생원료를 쓰려면 품질 가격 인증의 세 조건을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원유로 만든 원료와 재생원료의 화학적 호환성만으로 구매 결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 수요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초기 생산부는 해외 고객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을 실패라고 단정하기보다
국내 순환시장의 빈틈으로 읽어야 합니다. 수출은 기술의 첫 매출이지만 국내 사용은 국가 자원순환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인증 프리미엄을 국내 제품 가격에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기술의 열매가 해외 시장에만 쌓입니다. 이제 국내 제도와 시장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업에게 무조건 비싼 원료를 사라고 명령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공급망 투명성, 품질 기준, 탄소 검증, 초기 수요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국내 순환시장의 첫 조건은 인증된 원료가 어떤 규격으로 거래되는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석유화학 공정이 재생원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결입니다. 세 번째는 초기의 가격 차이를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2023년에도 재생 가능 나프타의 할당 관세와 비용 지원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시장을 대신하는 연구 보조가 아니라 초기 거래를 만드는 발판이어야 합니다. 수요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고 탄소 감축을 보고할 수 있어야 순환 원료의 가치가 굳어집니다. EU의 포장재 규정은 이런 수요를 제도적으로 키우는 한 사례입니다. 한국이 같은 규정을 그대로 복사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여건에 맞는 시장 신호는 필요합니다. 재생 나프타가 연료인지 화학 원료인지에 따라 환경성과 세제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분류를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기업은 인증과 허가를 반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기술이 빨라질수록 폐기물과 제품의 법적 정의도 함께 업데이트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계적 재활용을 버리고 모든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돌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깨끗한 단일 재질은 기계적 재활용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혼합되거나 오염돼 기계적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에는 화학적 경로가 보완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있어야 자원순환이 기술 홍보가 아니라 실제 시스템이 됩니다. 정읍 공장의 4,550톤이라는 숫자도 이 큰 시장 안에서는 출발점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화학기업들은 더 큰 규모의 재생원료 설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선점 효과를 유지하려면 품질을 반복하고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규모를 키우는 동안 원료 수거망도 함께 커져야 합니다. 폐플라스틱이 안정적으로 모이지 않으면 반응기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원료를 무리하게 모으면 수거 세척 운송의 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공장 하나가 아니라 수거에서 최종 제품까지의 전체 사슬입니다. ISCC 플러스의 추적성 요구도 바로 이 사슬을 기록하려는 장치입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재생원료가 정말 폐기물에서 왔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이라는 말은 투입량과 공정 기록, 공급망 감사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국내에서 먼저 쓰는 기를 만들면 수출과 내수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규모를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는 원료를 어떻게 수출하게 됐을까요? 답은 땅에서 새 유전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폐기물에서 탄소사슬을 되살린 것입니다. 도시유전은 태우는 방식만 보던 시선에서 비연소 저온 촉매분해라는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정읍공장과 ISCC 플러스 보도는 그 길이 연구실을 넘어 상용화와 국제거래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트러피겨러 공급 계약은 첫 시장 문을 열었지만 세계 규모를 완성한 성적표는 아닙니다.
4,550톤 생산 능력도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원료 확보와 품질 반복, 수거망 확장은 앞으로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내에서 쓰이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구조는 시장의 빈틈을 드러냈습니다. 그 빈틈은 기업 하나의 의지보다 인증과 가격, 규칙이 함께 채워야 합니다. 이후의 재활용 원료 수요는 한국 기술의 기회지만 규정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ISCC 플러스도 자발적 인증이므로 모든 시장의 법적 의무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성공을 국내 순환경제의 완성으로 부르면 아직 이릅니다. 반대로 해외 시장에 첫 원료를 보냈다는 사실은 한국 기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 시험대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생산량보다 재현성과 추적성이 중요합니다. 재생원료는 쓰레기의 이미지가 아니라 규격과 기록을 가진 산업 제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폐플라스틱은 매립과 소각 사이의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라 원료 공급망의 한 축이 됩니다. 오늘 확인한 것은 94%라는 자극적인 숫자가 아니라 약 45% 수입 의존과 중동 연결이라는 실제 위험입니다. 그리고 정읍 공장은 그 위험을 폐플라스틱 순환으로 일부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비연소 저온 촉매 분해와 ISCC 플러스는 기술과 시장을 잇는 두 관문입니다. 트러픽 여러 공급 계약과 해외 공급은 그 문이 실제 거래로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국내 사용과 규모 확대라는 다음 문은 아직 열어야 합니다. 재생원료의 가격, 품질, 탄소 기록을 국내 제도가 받아들일 때 수출 성공이 순환경제로 이어집니다. 기계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원료별로 나누어 쓰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계 최초라는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품질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원료를 수입하던 나라가 폐기물에서 만든 원료를 수출한 장면은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는 국내 공정, 인증된 수요, 안정적인 수거망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재생 나프타를 먼저 국내 산업에 쓰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출로 규모를 키우는 일이 먼저일까요? 버린 봉지가 다시 산업의 쌀이 되는 길은 기술만이 아니라 시장과 제도가 함께 만들게 됩니다.